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20살이었던 어느 가을날, 할아버지가 병실에서 나지막이 하신 말씀입니다. 얘야,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비로소 살 줄 안단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저에게 죽음은 아직 먼 이야기였고, 할아버지의 말씀은 나이 드신 분의 감상적인 넋두리 정도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삶의 무게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으셨고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저는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는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아니, 평온함을 넘어서 어떤 깊은 만족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보다는 감사함을 표현하셨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삶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왜 사는가라는 인류 최고의 질문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이며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과 결정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1. 삶과 죽음,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현대인이 죽음을 외면하는 이유. 실존주의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 동료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함께 점심을 먹고 주말 계획을 이야기했던 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어색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몰랐을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대사회는 죽음을 철저히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전문 기관에 맡겨버리고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집에서 조부모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죽음을 학습했다면 현대인들은 죽음을 멀리 떨어진 곳의 일로 여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온 마을이 함께 상을 치렀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 참여했고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치 남의 이야기인 양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끝이 없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만의 특별한 의식, 죽음을 아는 존재.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생물학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나비를 보면서 종종 생각합니다. 나비는 매일 해가 뜨면 창가에서 햇볕을 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잡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 심지어 침팬지조차 자신의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저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불안해하고 동시에 그 불안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독특함이며 동시에 우리의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유한함이 주는 선택의 무게.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유한한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언젠가는 할 수 있고 모든 실수를 언젠가는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0대라면 대략 6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60년은 약 21,900일, 525,600시간입니다. 숫자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씩 잠을 잔다면 실제 활동 시간은 16시간, 60년간 총 35400시간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계산에 빠져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하루 8시간 40년 약 83,200시간 먹고 씻는 시간 하루 2시간 60년 43,800시간 교통시간 하루 1시간 곱하기 60년 21,900시간을 제외하면 정말로 자신만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20만 시간 정도입니다.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20만 시간을 1로 나누면 하루에 약 9시간입니다. 60년 동안 매일 9시간씩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이 계산을 하고 나서 저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의미한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무작정 스크롤하거나 별 뜻 없는 대화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증명하는 죽음의식의 힘.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습니다. 이 자유는 바로 죽음의 유한성에서 비롯됩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죽음 현저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관리하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두 그룹의 대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글쓰기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 그룹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써보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치과 치료에 대해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두 그룹 모두에게 자선단체에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한 그룹이 훨씬 더 많은 기부 의향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도 더 컸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의미 있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타인과의 연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고 자녀를 낳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종교를 믿는 것도 모두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 남기고 싶어하는, 즉 죽음을 초월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발현입니다. 개인적 경험 아버지의 심장마비. 몇 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하셨지만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은 마치 목적지 없이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아무 길이나 가게 되고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가 회복되신 후 저희 가족의 시간 보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식사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했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사소한 대화도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함께 웃는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2. 죽음이 삶을 완성하는 이유. 예술 작품으로 보는 완결성의 미학.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개념은 단순히 죽음이 삶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오히려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붓질과 같습니다. 지난해 프라도 미술관에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보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림 앞에 서서 1시간 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을 영원히 그릴 수 있었다면 과연 이런 완벽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정하고 더하고 빼면서 결코 완성되지 않는 작품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는 언젠가 붓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선의 작품을 완성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물감과 붓이 있어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그림은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진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연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마지막 터치가 있어야 비로소 모든 색깔들이 제자리를 찾고 하나의 완전한 작품이 됩니다. 음악에서 발견하는 생명의 리듬. 음악을 생각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곡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웅장한 시작과 함께 완벽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악장의 환희의 송가 부분에서 절정에 이른 후 조용히 마무리되는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교향곡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것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끝이 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여정을 하나의 완전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즈를 연주하는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연주를 끝내느냐야. 아무리 훌륭한 즉흥 연주라도 적절한 때에 끝나지 않으면 지루해져. 절정의 순간에서 딱 멈춰야 사람들이 더 듣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지.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의 모노노아와레와 한국의 일본에는 모노노아와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사물의 더섭음과 그 더섭음에서 느껴지는 애틋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교토의 철학의 길을 걸으며 벚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벚꽃이 아름다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영원히 피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만 피었다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섭기에 더욱 아름답고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이라는 정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삶의 유한함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깊은 정서입니다. 판소리나 민요에서 느껴지는 깊은 울림도 바로 이런 한의 정서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유한성이 주는 깊이.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유한하기에 그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만난 첫 연인과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에는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졸업과 함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헤어질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유한했던 시간 때문에 더욱 강렬하고 순수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웃음과 대화가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된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들은 매일 밤 서로에게 그날 있었던 일 중 가장 감사한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그들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철학적 관점 레비나스의 절대적 타자. 철학자 레비나스는 죽음을 절대적 타자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지성이 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만약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삶은 그저 알려진 결론을 향해 가는 지루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치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미지의 영역이기에 삶은 끝까지 긴장감과 신비로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죽음이 없다면 철학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 철학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이다. 완결성의 실제적 의미. 또한 죽음은 삶의 완결성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삶을 설계하게 됩니다. 마치 소설가가 결말을 생각하며 첫 장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의식하며 삶의 각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려 합니다. 저는 30대가 되면서 인생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가보고 싶은 곳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적어놨습니다. 이 리스트를 만들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니 실제로는 대부분 지금 당장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인식하니 우선순위가 명확해졌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아마도 생명의 최고의 발명품일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것을 치워주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느낀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그분의 삶이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손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신 그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완성된 서사시였습니다. 결국 삶과 죽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둘은 하나의 실체를 이루는 두 개의 얼굴이며 죽음이 존재함으로써 삶은 그토록 소중하고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3. 죽음을 인식하는 삶의 자세. 진정한 자유의 발견. 그렇다면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지거나 절망적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거나 허무함에 빠지는 대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고 동료들과의 경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 후에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10년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회적 성공이나 남들과의 비교가 그렇게 의미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 즉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 의미 있는 경험들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적 자유. 이것이 바로 실존적 자유입니다.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기대라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창조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서 매 순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가 된 것도 이런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사회적 인정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정말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추진력과 집중력의 원천. 우리는 언젠가 죽을 텐데 뭐 어때? 라는 태도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죽을 텐데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할 순 없어. 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마치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능을 준비하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무한정 시간이 있다면 오늘 할 공부를 내일로, 내일 할 공부를 모레로 미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었기에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나태해질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기에 더욱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생생한 증언들. 죽음 앞에서 발견하는 진실. 실제로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 사고를 당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죽음을 의식한 후에야 비로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후로는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30대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완치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들 눈치를 보며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 예전에는 나중에, 언젠가라고 미뤘던 것들을 이제는 바로 실행에 옮기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변화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마주한 후에 오히려 더 큰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죽음이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대화들을 나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잊고 지내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새로운 용기의 발견. 이런 추진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실패조차 하나의 경험이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나이도 있는데 무슨 음악이냐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일들을 못하신 채로 가신 걸 보니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 그는 비록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카페에서 공연하고 음악 레슨을 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돈은 적게 벌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 또한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현재에 충실한 삶이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이나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현존재의 개념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현재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상을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점점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상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의 향, 길을 걸을 때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감촉,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온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본래적 존재로의 전환. 하이데거는 이를 본래적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비본래적 존재라고 한다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삶이 바로 본래적 존재입니다. 본래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이 살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진정성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진정한 저 자신으로 살기 시작한 후 인간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 때보다 솔직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안해하고 진정성 있게 대해주더라고요. 겸손함과 공감의 확장. 마지막으로 죽음을 의식하는 삶은 겸손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운명, 즉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짜증내며 다투는 사람들을 볼 때 예전에는 저 사람들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도 나처럼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 외모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이런 평등성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던 할머니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더욱 서로를 아끼게 되었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4. 죽음을 통해 발견하는 삶의 구체적 의미들. 관계의 소중함 재발견.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런 변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그 잔소리조차 그리운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유한한 존재이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전화통화 시간도 늘어났고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만남들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언젠가 만나지라는 생각에서 지금 만나자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고등학교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만들어서 매월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관점. 죽음을 의식하면서 일에 대한 관점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도 예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일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할 만큼 중요한가? 이 야근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때로는 야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야근하던 예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대신 퇴근 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젊을 때는 건강을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운동은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금연을 했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이것들이 거창한 건강법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니까 확실히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 계단을 오를 때의 가벼움, 하루 종일 유지되는 활력 같은 것들이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물질적 가치관의 변화. 죽음을 의식하면서 돈과 물질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더 비싼 것을 사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있는가? 정말 필요한가? 를 먼저 생각합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를 사는 것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좋은 공연을 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물건은 언젠가 낡아지거나 유행이 지나지만 경험과 추억은 평생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눔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니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정기 후원이나 자원봉사 같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늦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서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0대가 되어서 시작한 것들이 많습니다. 기타 연주,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등등. 물론 20대에 시작했다면 더 빨리 늘었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 즐기면서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니 부담도 줄고 재미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 능력이나 학습 속도에서 젊을 때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5. 현대사회에서 죽음을 의식하며 살기. 디지털 시대의 죽음 인식. 현대사회,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죽음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 지금, 우리는 더욱 죽음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여행지, 성공한 모습들만 보여줍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를 볼 때 이런 점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민이 있을 것이고 나처럼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부러움이나 질투심보다는 공감과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죽음을 기억하기.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마감 의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잠들기 전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했는가? 이 같은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 하루하루를 더 의식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은 어떻게 보낼까? 를 생각하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처음에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가족들과 안전하게 지낸 것, 친구에게서 온 안부 문자 같은 소소한 것들이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비 문화 속에서의 진정한 가치 찾기.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새로운 제품을 사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사회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허상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해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어부에게 미국인 사업가가 다가갔습니다. 사업가는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해서 배를 늘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회사를 차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뭘 할 건가요? 그러면 여유롭게 해변에서 낚시를 하며 살 수 있죠. 어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복잡한 우회로를 선택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정말 우리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협력의 가치 발견.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경쟁이 때로는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 과정에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기보다는 함께 도우며 더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직장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동료를 경쟁자로만 보지 않고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과도 더 좋아졌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며 경쟁하는 것보다 함께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6. 죽음 교육과 사회적 변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용기.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재수없다, 불길하다며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죽음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결국 삶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몇 년 전 덴마크에 갔을 때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현지 친구가 자신의 할머니 장례식에 저를 초대했는데 그 장례식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삶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나누며 웃기도 하고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 배웁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터부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 필요성.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대학 입시와 취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정작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부족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생과 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주체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 계획서를 써보게 하고 만약 10년 밖에 살 수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같은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피드백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과 환자의 새로운 관계. 의료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이나 예후를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환자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고마워하시는 것은 자신을 곧 죽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웃고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해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런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7. 개인적 성찰. 죽음을 통해 배운 삶의 지혜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 완벽주의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스스로를 질책하고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예전에는 레시피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대충 해도 맛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 정리도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아도 살만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죽음을 의식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항상 남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합니다. 100년 후에 지금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제약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입고 싶은 옷, 표현하고 싶은 생각들을 타인의 시선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내가 좋으면 되지 뭐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죽음을 의식하면서 실패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가 무서워서 새로운 도전을 피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패도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 후회되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시작한 블로그 운영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글 실력이 부족한데 누가 읽을까? 잘못 쓰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해봤고 비록 큰 성공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 실력도 늘었고 독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관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힘. 죽음을 의식하면서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는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두고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며 후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걱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도 그 순간에 집중해 봅니다. 커피의 향, 따뜻한 온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순간 자체를 온전히 경험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답변을 미리 준비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감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훨씬 더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8. 죽음을 받아들인 후 찾은 삶의 기쁨들. 작은 것들에서 발견하는 행복.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이벤트나 큰 성취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감사함,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아름다움, 길에서 만난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 버스에서 양보해주는 사람의 친절함.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봄에 피는 꽃들, 여름의 싱그러운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계절들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 죽음을 의식하면서 가장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더 적극적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괜히 민망하다, 알고 있을 거야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부모님께도 저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느낍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웠다, 소중하다는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남자끼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정작 해보니 친구들도 기뻐하고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새로운 관계에 열린 마음.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만남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어느 나이에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 자원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분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죽음을 의식하면서 배움에 대한 열정도 다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서 어디에 써먹나?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배움 자체가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악기를 다루는 것, 요리를 하는 것, 책을 읽는 것. 이런 활동들이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기 때문에 합니다. 뇌도 활성화되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나 철학 같은 인문학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시험을 위해 억지로 외웠던 것들이 이제는 인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 죽음이 가르쳐주는 삶의 진정한 의미. 할아버지의 지혜 그리고 나의 깨달음. 이제 글을 마무리하며 처음에 언급했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래야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비로소 살 줄 안단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였습니다. 마치 밤이 있기에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늘이 항상 밝다면 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별빛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어둠이 있어야 삶의 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가 주는 선물. 실존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입니다. 죽음을 적으로 여기며 회피하려 하지 말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해줍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를 줍니다. 사랑을 표현할 용기를 줍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삶과 죽음을 하나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 존재의 모습이고 사르트르가 추구한 실존적 자유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틀에 맞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마지막 질문들. 여러분은 오늘 이 글을 읽은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죽음을 인식하며 얻게 된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뤄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죽음,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삶의 가장 소중한 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이 가르쳐주는 유한함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완전함을 주는 마지막 구두점이며 우리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오늘을 사는 방법. 이 글을 쓰면서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차근차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생을 마감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서 우리 각자는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할 수도 있고, 과거에 매몰되어 후회할 수도 있고,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 죽음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거창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1. 하루 마감 의식.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했던 일, 아쉬웠던 일, 내일 하고 싶은 일을 간단히 정리해보세요. 2. 사랑 표현하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3. 현재 집중하기.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걸을 때는 걷는 감각에,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4. 새로운 도전.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새로운 책,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길,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5. 불필요한 걱정 덜기. 이것이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함께 걸어가는 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집니다. 경쟁자로만 보였던 동료도, 이해할 수 없었던 가족도, 짜증나게 하던 이웃도 모두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두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를 밟고 올라서기보다는 함께 손잡고 걸어갈 이유가 더 많습니다.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행. 이 글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입니다.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여행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험난한 산길도 지나고, 때로는 아름다운 꽃밭도 걷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도 있고,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느냐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인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지혜는 여전히 제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비로소 살 줄 안단다는 그 말씀은 이제 제게 삶의 가장 소중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창밖을 보며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상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할 모든 것들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왜 사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짧고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매 걸음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걸음들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의미와 사랑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다. 작자 미상.